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범죄자들 그 8번째 영화 양들의 침묵의 하니발 렉터 그 모델이 된 테드 번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1970년대 미국을 뒤집어 놓은 살인마 테드 번디. 1991년 개봉한 영화 양들의 침묵은 관람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은 물론이고 베를린 영화제, 영국 아카데미, 미국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 등등 각종 상을 휩쓸면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은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FBI 수습 요원 클라리스 스털링, 조디 포스터가 맡았던 역할이죠. 이 스털링이 주인공이지만 엽기적인 살인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실마리를 던지는 식인 연쇄 살인마 하니발 렉터 박사 앤서니 호킨스가 연기했던 부분이죠. 이 앤서니 호킨스가 연기한 하니발 렉터야말로 영화의 흐름을 관통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니발, 레드 드래곤 같은 속평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본편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테드 번디가 바로 이 한니발의 모티프가 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테드 번디는 어떤 인물이기에 8명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은 전 정신과 전문의 한니발 박사의 모티프가 되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매력 넘치는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시어도어 로버트 번디. 1976년 버몬트주 벌링턴에서 태어난 테드 번디는 꽤 평범해 보이는 집에서 평범하게 자란 듯 했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꽤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 알고 지냈던 샘과 엘리너는 그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였고요. 누나로 알고 있었던 루이스가 자신을 낳은 친엄마였던 거죠. 이 테드는 이 사실을 14살 때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샘은 매우 폭력적이며 인종차별주의가 극심한 인물로 주변인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누나이자 엄마인 루이스가 조지 켈페퍼 번디와 재혼을 해서 폭력적인 샘에게서는 벗어났지만 계부도 그를 싫어했고 엄마인 루이스는 계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자 테드를 전혀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어린 시절이 정상적일 수는 없었겠죠. 그는 어릴 적에 심각한 언어장애를 겪었고요. 괴롭힘에 의한 피해도 많이 당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격이 매우 잔인해서 큰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는 뾰족한 나무 막대기를 심어둔 다음에 동네 여자애가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어서 다리 한쪽이 완전히 찢어지는 사고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테드 번디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자신의 폭력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정신과 의사들에게 반발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마추어 심리학자들은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요. 라고 반박을 합니다. 더불어 제 배경 중에 살인을 저지를 만한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라는 헛소리를 짓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분명 비정상적으로 자라났고요. 관음증과 도둑질이 취미인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좋았던 것인지 일찌감치 자신의 이상 증상을 알아차렸고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양심,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이타심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자 그는 자신의 장점인 관찰력을 무기로 삼습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한 거죠. 이런 그의 작전은 제대로 먹혀 들어갔고 누구도 그를 이상하다고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196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테디는 퓨젯 사운드 대학교를 거쳐서 워싱턴 대학교로 입학을 했고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에 입당한 그는 뉴욕 주지사 넬슨 록펠러의 선거운동을 지원했고 1972년에는 워싱턴 주지사 다니엘 제이 에번스의 선거운동에도 참여하면서 그의 승리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식인 연쇄 살인마 테드 번디. 테드는 대학 시절 다이앤 마조리친 에드워즈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테드에게서 일종의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결별을 선언했고 이것은 테드에게 꽤 심각한 상처로 남았다고 합니다. 테드 번디는 아마도 이때부터 그녀에 대한 복수심과 정치에 대한 야망이 본격적으로 꿈틀대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정신분석학자는 그 당시를 아마도 그의 발전의 핵심적인 시기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테드는 1969년 가을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비서로 일했던 이혼녀 엘리자베스 클로퍼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테드 번디의 곁을 지켰습니다. 1970년에는 심리학 전공으로 다시 워싱턴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교수들로부터 훌륭한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1972년에는 앞서 이야기한 워싱턴 주지사 다니엘 제이 에번스의 재선 선거운동에서 상대였던 앨버트 로젤리니를 미행해서 그의 연설을 녹음하고 분석하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번스는 자신을 도왔던 테드를 시애틀 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에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이 저지를 범죄에 대해서 테드 번디는 많은 힌트를 얻게 됐습니다. 이후 워싱턴주 공화당 의장인 로스 데이비스의 보좌관으로 채용된 그는 점차 정치권에서 얼굴을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1973년 유타 대학교의 로스쿨에 입학을 했고 1973년 여름 공화당 업무로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던 테드 번디는 대학 시절 자신을 차버렸던 다이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다이앤은 사회적 위상이 달라진 테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됐고 테드 역시 그녀와 급속도로 깊은 관계를 맺게 됐지만 엘리자베스와의 관계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앤과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던 테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해 버렸죠. 즉, 다이앤과의 관계는 자신이 받았던 상처에 대한 복수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테드의 복수심은 그 정도로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속에 있던 악마적인 본성을 숨기기가 더는 힘들었었던 것일 수도 있죠. 훗날 테드 번디는 1969년 뉴저지주의 오션에서 납치에 실패를 했었고요. 아틀랜틱 시티에서 2명의 여성을 살해했다라고 밝혔고 1972년에 일어난 시애틀에서의 살인과 1973년 워싱턴주 투머터 인근에서 한 히치하이커와 연관된 살인에 대해서도 자신이 연관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으로 살펴보면 그의 첫 범행은 1974년 1월 4일 발생했던 강간치상 범죄였습니다. 테드는 워싱턴 대학교 학생인 18살 카렌 스팍스의 지하 아파트에 침입해서 자고 있는 여성을 의식이 없을 때까지 폭행을 했고 금속
기둥으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해서 심각한 부상을 입히게 됐습니다. 이후 그의 범죄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74년 2월부터 6월까지 린다 앤 힐리, 조젠 호킨스, 게일 맨슨, 수잔 랜코드, 로버타 캐슬린 파크스, 브렌다 볼, 스테파니 모리스 등 이 여러 사람들을 이 2월에서 6월까지에 거쳐서 최소 7명을 납치해서 살해했었고 1974년 7월 14일 레이크 세머미시 주립공원에서 데니스 네스런드와 제니스 오트라는 두 여성을 하루 동안 각각 납치해서 살해하기도 했죠. 테드는 세마미시의 한 손을 붕대에 감고 오트에게 접근해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오트가 그를 돕기 위해 테드의 차로 이동한 순간 그대로 차에 태워서 인근의 야산에서 강간하고 살해했고 낸스런드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납치한 뒤에 강간하고 살인해서 산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세모미시 주립공원은 한여름 휴양객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 남자가 온통 흰색 옷에 흰색 운동화까지 신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접근해서 자신을 테드라고 소개했다는 사실을 확보했죠. 그리고 그들의 진술을 통해 그린 몽타주와 함께 그 남자가 타고 있었다는 갈색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1970년대 당시에 이런 증거를 추적할 CCTV나 데이터 정리가 불가능했다라는 점이죠. 안타까운 점은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동거녀 엘리자베스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테드는 사회적인 평판도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전과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없이 풀려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테드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도 연달아 여성들이 실종되었다가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속출했죠. 멜리자 스미스, 낸시 윌콕스, 로라 에이미, 앨리스 잭슨, 베티 로구드 등의 여성들이 사라졌다가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또한 1974년 11월 8일 테드는 한 쇼핑몰에서 캐럴 다런치라는 소녀를 발견하고 타깃으로 삼아 납치에 성공했지만 그녀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놓치게 됐습니다. 테드는 이 사실에 화가 나서 바로 인근의 고등학교로 이동, 4시간 만에 데비 켄트라는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합니다. 캐롤은 자신의 사건을 신고해서 경찰들이 테드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죠. 테드는 이 시기에 유타주를 벗어나 콜로라도주까지 범행 반경을 넓혀서 리사 워커, 엘리자베스 마틴, 헬렌 덩컨, 미셸 그레이, 마가렛 파커 등 최소한 5명이 넘는 여성들을 더 살해했고 1974년 11월에는 켈리 알렌, 레베카 가르시아, 메리리 카다비스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바버라 톰슨이라는 여성을 추가적으로 살해했죠. 3.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다. 1975년 8월 16일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테드는 교통경찰관의 검문에 걸리게 됐습니다. 경찰관은 테드의 차를 수색했고 얼음 송곳, 여성 팬티 스타킹으로 만든 북면, 수갑 등의 의심스러운 물건과 조수석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빈 공간으로 만들어둔 점을 근거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캐롤의 증언에 힘입어 납치 미수범으로 그를 구속했죠. 경찰은 유타주의 테드, 워싱턴주의 테드,
콜로라도주의 테드가 모두 한 사람이다라는 의혹을 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일단 캐롤의 납치 미수죄로 1976년 2월에 15년형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콜로라도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테드가 재판을 위해 콜로라도로 이송이 됐는데 그는 변호사 없이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대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라는 명목으로 법원 도서관 출입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드나들던 그는 교도관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2층에서 뛰어내려서 탈출했지만 8일 만에 다시 잡히게 됐죠. 그러나 구속이 된 테드는 이번에는 11kg를 감량하고 작은 쇠톱을 몰래 들여와 천장 환풍구에 구멍을 넓혀서 그곳으로 탈출을 합니다. 이때 그는 플로리다주 텔러해시까지 약 3,200km의 거리를 도망치는데 이 와중에도 제시카 그린, 산드라 콕스, 셰릴 화이트 등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테드가 텔러하시에 도착한 뒤로 크리스티나 포드, 줄리 하퍼, 패트리샤 베리, 로살리 클라크 등의 여성이 잇따라서 실종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1978년 2월 15일 12살의 소녀 킴벌리 리치를 살해한 그는 훔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이번에도 교통경찰에게 검거가 됩니다. 그러나 1970년대 당시에는 범죄자에 대한 데이터가 공유되기 힘들었었기 때문에 테드는 단순히 교통법 위반과 스스로를 플로리다 주립대 법학과 학생인 켄 마이너스라고 주장했다가 들키는 바람에 신분 위조 등으로 구속이 된 상태였죠. 그러다가 2월 21일 수감 중이던 그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엘리자베스에게 전화를 걸게 됐고 경찰은 이때 자신들이 구속한 인물이 테드 번디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경찰은 테드가 텔러 해시어에서 살해한 사체에서 이빨 자국을 발견을 했고 테드의 치아 구조와 맞추어 봅니다. 그리고 텔러 해시 살인 사건의 범인 역시 테드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결국 그는 1979년 5월 9일부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재판이 시작되어서 다시 변호사 없이 자신의 죄를 자신이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루어진 재판은 미국 내 50개 주와 전 세계 9개국으로부터 대규모 취재진이 파견이 되어서 유례없는 재판 방송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는 자기 변호를 쇼맨십처럼 여기고 법정에 자기 멋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판사 앞에서 자신의 변호임을 해임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건방진 모습을 보였는데 일부 여성들은 잘생긴 번디의 모습과 언변 그리고 재판부를 향한 삐뚤어진 태도에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아닌 잘생기면 무죄라는 심리가 작용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발생했던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혜를 예쁘다면서 응원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을 욕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나 결국 1980년 7월 24일 테드 번디는 사형을 확정받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급했던 것인지 그는 사형을 연기하기 위해서 1980년에는 누명을 썼다면서 뉴스위크와 독점 기사를 통해 출판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이 내용은 2019년 넷플릭스에서 살인을 말하다 테드 번디 테이프라는 영상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1984년부터는 연쇄살인범들의
범죄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FBI의 조사 과정에 도움을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영화 양들의 침묵의 모티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그가 조언했던 사건이 바로 그린강 살인마라고 불렸던 게리 리지웨이 사건이었죠. 1986년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변호사가 테드 번디의 변호를 맡았는데 예상처럼 일이 풀리지 않았고 테드 번디는 사형 집행 이틀 전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죄를 모두 자백합니다. 그는 돌연 5개 주에서 벌인 30여 건의 자신의 벌인 범죄 사건들을 자백을 했는데 죄가 늘어나면 판사가 그 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늦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전 30건의 살인을 했습니다. 1973년부터 1978년까지였습니다. 피해자의 머리를 절단한 것은 6명이었고 시체와 성관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살인을 말하다 테드 번디 테이프 중에서. 그러나 그것은 그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죠. 오히려 그를 빨리 처형해라 라는 시민들의 시위만이 가중되었습니다. 전기의자에 앉기 전 머리와 오른쪽 다리털을 민 상태로 전기의자에 앉은 테드 번디는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한다 라고 전해주세요 라는 유언을 마지막으로 처형이 됐습니다. 그렇게 본인 시인 30명 살해, 경찰 추정 100명 이상을 살해한 테드 번디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단호한 법의 응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법에 명시된 사형이라는 제도는 분명 허점이 있죠. 그러나 현대의 과학기술은 그런 허점들을 거의 보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른 이의 삶을 무차별적으로 빼앗은 악마에게 주어질 형벌은 오직 사형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슨해진 범죄인 처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